반갑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발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안 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31강 이동평균선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랭빌의 법칙 4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수 4국면입니다. 4국면. 매수 1, 2, 3국면까지 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21선, 60일선 아니에요. 최소, 그러니까 그랜빌은 200일선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분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최소 121선 이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그랜빌의 매수나 매도의 국면에서 그 이동평균선, 짧은 이동평균선은 이평이 꺾여버려요. 근데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평이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1국면은 이제 하락을 하던 이평이 장기 이평이 하락을 하던 장기 이동평균선이 보합세나 약간의 상승 기조가 되었을 때 가격이 분명하게 넘었을 때 이때가 매수 1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 2국면은 상승을 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가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탈이 됐을 때 이때 매수 2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 1국면은 강한 매수 자리고 매수 2국면은 약한 매수 자리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장기동평균선을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이 지효성이 있다 그랬죠. 뒤늦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꺾이고 이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돌파를 못하니까. 그래서 매수 2국면은 이렇게 강하지 않은 매수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3국면은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이때가 매수 3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4국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4국면은 하락 기조의 이동평균선 이제 가격이 일단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봅시다. 이때 가격이 이 하락 기조의 이동평균선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데드크로스가 나서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기울기가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근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급락을 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가 클 때 이때입니다. 이때가 매수 4국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던 그 기술적 반등의 개념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강한 매수 신호도 아니고 약한 매수 신호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단기 매수 신호라고 합니다. 단기 매수 신호. 단기 매수 신호다. 근데 단기 매수 신호지만 이게 지금 이 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매수 4국면이
어떤 추세 전환의 최저점, 그러니까 이 가격의 이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튼간에 만약에 추세 전환의 포인트라면 큰 시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그릴게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가격이 이평 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요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가 클 때, 사이가 넓을 때, 요때가 매수 사국면입니다. 이 매수 사국면에서 사용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동평균 괴리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저 보조지표에 보면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격도에 사용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동평균 괴리율이다. 적어볼까요? 매수 사국면에서 사용되는 원리는 이동평균 괴리율이다. 즉 이격도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의 성질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이동평균선 찾아보시면 뭐 이동평균선의 성질 뭐 이런 거 보시면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이제 떨어지면 붙고 붙으면 다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어딘가 뭐 여러 군데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파동에서 강조하는 폭발 뒤에 응축, 그 다음에 또 폭발, 또 응축,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랬죠. 시세는 만약에 가격이 큰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큰 상승을 했으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서는 이제 공급의 어떤 매도 물량이 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에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수익을 거뒀다 이거예요. 수익을 거뒀으니까 이 사람들의 일부분이 뭐를 한다?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30%다, 뭐 30% 올랐다. 그럼 30% 많이 먹었잖아요. 은행 이자 요새 이자 소득세 빼고 그것도 달리죠. 달리니까,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1%대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이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빠지겠습니다. 요것만 좀 설명드릴까? 은행 이자가, 여러분,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2%다. 2%라 그러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자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적금을 넣었다, 적금. 2%짜리 적금을 넣었어요. 한 달에 100만원짜리를 넣었다. 100만원. 그럼 1년이면 1200만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1200만원에 대한 2%를 주는 줄 알아요. 적금 총 1년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연이율이 2%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원씩 넣으니까 만기까지 되면 이제 1200만원이 되잖아요, 원금이. 그럼 1200만원에 대한 2%를 주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첫 달에 100만원을 내죠. 첫 달에 100만원을 내면 2%를 12로 쪼개면 2% 나누기 12를 하면 0점 몇이 나오겠죠. 그거를 100만원치만 줍니다. 요만큼.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100만원을 넣으면 그러면은 또 이 200만원에 대해서 이제 200만원을 넣었으니까 200만원에 대해서 요만큼을 또 주는 거예요. 0.몇 %. 또 세 번째 또 3개월째에 또 100만원 넣으면 이제 300만원에 대해서 요만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요, 실제로는 1년에 2%라고 하지만 원금 1200만원에 2%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적금 넣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15.4% 떼죠.
14%하고 14% 이자 소득세하고 1.4% 주민세 같이 떼가지고 15.4%가 또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적금 넣으실 바에 주식하셔라. 결론은 그겁니다. 여하튼 30%면 거의 뭐 30년 적금, 30년 이자 아니에요. 은행 이자. 그죠? 1년에 1%밖에 안 되니까 30년 이자를 지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는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막 많으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부하 노동자들이나 어떤 물량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동조 효과가 일어나서 같이 물량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가격이 30% 정도 오르면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던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매도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즉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정의 원리거든요. 근데 장기 이동평균선이 내가 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 잠깐만. 이거 3차포로 빠지니까 3차포로 빠지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격도 얘기했나? 이격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맞다, 파동 얘기했지 참.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폭발을 했죠. 가격이 이만큼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응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축 과정이 조정 과정인 거예요. 그 응축이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폭발을 한 이후에 그럼 응축이 나오겠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동평균선이 지효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약간 늦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낮은 값들이 빠지는 속도가 지금 이제 낮은 값, 이 이동평균선에는 현재의 가격과 예를 들어서 121선이면 120일 전의 가격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0일 전의 가격이 낮았단 말이에요.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현재 가격은 높고. 그런데 이 낮았던 가격도 지금 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늦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가격보다. 근데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올랐으면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지효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늦게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이 가격과 장기이동 평균선이 수평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동평균선과 당연히 붙겠죠. 이렇게. 그럼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가 이제 크니까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 뒤에 응축 과정에서 이동평균선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이제 성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특히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등을 빵 했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은 아직도 여기 있죠. 늦게 반응을 하니까. 이동평균선은 여기 있는데 가격은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한도 끝 없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과열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100%는 아니지만 당연히 가격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계속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또 붙게 돼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랑 가격의 괴리가 크면 다시 좁혀 들어간다. 이게 폭발과 응축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매수 사국면에서 사용되는 원리가 이동평균 괴리율, 즉 이격도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격도라는 거는 이제 보조지표인데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분석해서 매매하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이평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다. 그럼 이격도 보조지표상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장기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다시 붙을 거니까. 그러면 매수 사국면에서 사용되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근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다. 왜? 이 이동평균선과 붙어야 되니까. 이 이동평균선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이 폭발 이후에 아래쪽으로 폭발한 이후에 응축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응축 과정을 먹기 위해서 매수 사국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격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거죠. 이거는 극침체를 타는 거예요. 극침체.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에서 완전히 그냥 팽당한 거죠. 가격이, 그 종목이.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상승 파동과 반대로 여기서는 어떤 집단이 매수를 하게 되냐면 이격이 너무 심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실제로 이 종목의 어떤 그 내재적 가치는 이렇게 떨어질 가격이 아닌데 이 가격이 급락이 너무 많이 나왔네. 이거는 가격이 싸다, 사자 라고 하는 사자 세력이 생깁니다. 매수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매도를 치던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공매도를 치고 있었다. 어떤 뭐 기관이 공매도를 막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쇼커버링을 해야죠. 쇼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기관들이. 여러분들 그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숏을 때려가지고 이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수익 실현해야 되죠. 그 수익 실현하는 세력. 그 주식으로 치면 이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환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매수를 하면 당연히 이 주식을 사가지고 갚아야 되죠. 빌린 거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의 어떤 사는 힘, 그 다음에 가격이 낮다고 살려고 하는 또 매수 세력, 이런 매수 세력이 들어온다. 언제? 이격이 클 때. 그래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게 된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매수 사국면은 즉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폭발한 뒤에 응축 과정에서 이격도가, 그러니까 이동평균 괴리율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 사국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 약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각도가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장기 이동 평균선도 그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폭이 계속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동평균선도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요는 이제 그 괴리율이 일정하죠. 지금 요 괴리율과 요 괴리율과 요 괴리율과 이 괴리율이 일정합니다. 지금 일정한 상태의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안정적인 하락세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이동평균 괴리율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해서 이만큼 떨어졌다. 근데 얘는 지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천천히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이 괴리율보다 이 괴리율이 훨씬 크죠. 이 괴리율이 갑자기 커지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였으면 이제 환매수를 해야 되고, 뭐 마진이었으면은 이제 숏으로 이만큼 먹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매수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싼 가격이기 때문에 좀 싸게 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투자 심리도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급락이 계속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렇게 폭발을 했으면 응축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이렇게 붙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요만큼을 먹어보자. 그리고 운 좋으면 여기가 진짜 대바닥이었으면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큰 폭의 시세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원리로 매수 사국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폭발과 응축의 과정에서 응축 구간을 먹는 겁니다. 응축 구간을 먹는 거. 근데 우리는 폭발을 먹어야 되는데 응축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수익률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이제 기술적 반등, 뭐 영어로는 뭐 데드캣 바운스 맞나요?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사국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하실라나요? 데드캣 바운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안 좋은데 제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하튼 뭐 그게 높은 데서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질 때 튕겨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은 고양이도 튀어 올라오는데 뭐 주가도 당연히 튀어 오를 것이다. 그 서양에서는 그 고양이를 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법칙들을 많이 만들어요. 되게 안 좋은 법칙들을. 근데 고양이가 얼마나 이쁜데. 그 뭐 살찐 고양이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뚱뚱한 고양이 뭐 살을 잘라가지고 하여튼 너무 또 3초 들어가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매수 사국면의 경우에는 이제 가파른 급락에 대한 어떤 임시 보관 기술적 반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지 않을 확률이 큰 겁니다. 근데 확률이 크다고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거기가 대바닥이었으면 진짜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봅시다. 차트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모습이 나온 적이 있죠. 그 6,000달러였나? 그때 일단 비트코인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채널을 이탈을 했네요. 뭐다? 여기는 이제 숏짜리다. 이거를 요게 이제 다시 들어가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지만 여기는 매수 자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숏이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자,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급락이 나왔죠. 이 부분 보이시죠? 급락이 나왔죠. 이 뒤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자, 지우고 저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것도 스펜도 지우고 자, 지금 여기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이때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21선을 켜볼까요? 121선을 켜볼까? 자, 241선을 켜볼까요? 자, 이건 241선이 밑에 있네요. 위에 121선을 봅시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승 여기 121선에서 이 상승 각도와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지금 현재 어떤 파동이 그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는 괴리가 커졌다가 뭐 작아졌다가 뭐 작았다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각도가 같죠. 이 자리에서 보면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각도가 그 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요만큼인데 여기는 뭡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이동평균선으로 붙는다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크죠. 이 자리는 괴리가 크죠. 그러면은 반등을 한다. 그럼 요거를 먹어보자. 이게 매수 사국면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자리는 매수 사국면이 아니고 어디가 매수 사국면이? 요 자리가 매수 사국면입니다. 요 자리가.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뭐 요런 식으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이격이 뭐 요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또 작았다가 뭐 이 정도의 이격을 유지를 하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격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죠? 이격이 이만큼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녹색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나옵니다. 리플레이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보시면은 이동 평균선과 가격의 이격이 크지 않았어요. 지금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락을 했다. 급락을 하면서 이 이격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 이격이 커졌을 때 이 이동 평균선과 가격은 결국 붙을 것이다. 왜냐면 떨어지면 붙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그 숏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떨어지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숏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진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할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매수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격이 이격이 커졌으니까. 보통 하락장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요런 자리를 들어가요. 요런 자리를. 왜냐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랑 붙는다는 가정하에 이 평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격이 이만큼 커졌으면은 점점 더 커지기가 좀 힘들어요. 파동은 무조건 끝없이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수익 실현, 이게 수요와 공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동평균선이랑 어디가 붙을 거다. 이게 만약에 횡보를 해도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도 큰 손실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이랑 붙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매수 사국면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주식을 볼까요? 조금, 뭐를 보지? 요건 뭐지? SKC. 여기 보시면, 요런 자리인 겁니다. 요런 자리.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고, 가격은 처음에 이동평균 괴리율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그죠? 이 앞까지의 그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보다 2배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공매도를 쳤던 어떤 세력의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여튼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후에 다시 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는 데드캣 바운스,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가 바로 매수 사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필터로 6달 저가 급락이 나온 거, 6달 저가 그러면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 아모레 퍼시픽 요건 아니고, 지금 요거는 이제 괴리율이 크지 않죠. 이 자리는 괴리율이 크지 않아요. 이 자리가 괴리율이 컸죠. 반등하는 모습. 요 자리가 매수 사국면. 과거 차트 말고 현재 차트를 봐요. 요런 거 보시면 이 편과 지금 괴리율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편과 괴리율, 거의 이때의 괴리율과 지금 현재의 괴리율이 괴리율이 거의 비슷하나? 조금 짧네.
지금 계류율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는 모양이 나오면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게 매수 4국면 롯데지주, 옛날 롯데지주. 요거는 뭐 이평의 계류율이 뭐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 이제 낙폭과대라고도 해요. 낙폭과대. GS건설도 지금 계류율이 상당히 커진 모양새입니다. GS건설도 그렇고, 오뚜기. 여기도 계류율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근데 이 정도 계류율은 앞에서도 뭐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매수 신호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도 계류율이 커요. 여기도 계류율이 큽니다. 그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매수 4국면이다 그래서 여기 샀어요. 근데 자 보세요.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매수 4국면은 강한 매수 신호가 아니고 뭐다? 단기 매수 신호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기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했는데 내가 샀어요. 근데 만약에 저점이 전저가 깨져버리면 이건 바로 손절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다. 이 중에서 좀 회사가 좀 괜찮은 게 GKL. 이거야. 이거는 뭐 이탈을 해버렸네. 예전에 분석을 해놓은 게 있네요. 이거는 이탈을 해버렸네요. 괜찮은 회사가 없네. 삼양홀딩스.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 중에 키스트가 이렇게 떨어졌어? 키스트 엄청 떨어졌구만. 키스트가 그 방탄소년단일까요? 괜찮은 회사가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없네요. 시간 많이 간다. 시간 많이 간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격도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격도의 원리다. 이동평균 계류율이다. 이거는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이동평균선에서 가격이 일정 이상 벗어났다는 것은 극과열이나 극침체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가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응축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이건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요할 점은 가파른 급락에 대한 임시복원입니다. 임시복원. 즉 기술적 반등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이 필수다. 그리고 큰 시세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단기 매수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4국면을 살펴봤고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안 했으면 30분에 끝냈을 건데 34분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매도 1국면, 매도 2국면, 3국면, 4국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빌 법칙의 매수 4국면, 매도 4국면, 그래서 총 8국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도해를 제가 그려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그랜빌 법칙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이동평균선 계속 갈 거예요. 이동평균선 할 거 많아요. 그렇게 강의를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35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면 투자해서 돈을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잘 자요. 안녕.